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할게. 첫날은 이 개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려워요, 상법이라는 게. 자, 143페이지 제2에 주주총회 운영상의 하자라고 돼 있지. 요걸 좀 살펴봐야 돼. 1인 회사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좀 본다고. 자,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 나중에 주주총회가 주식회사의 하나의 기관인데 어떤 기관인지는 주식회사 공부할 때 그때 얘기를 할게. 아무튼 주총을 소집을 할 때는 주총 소집 과정에서 적법하려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라는 걸 걸쳐서 소집해야 돼. 이사끼리 모여 있는 게 이사회고 주주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게 주주총회야. 이사들이란 얘기는 회사의 등기회사들 있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게 이사회고 주주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사의 투자자들 주주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게 주주총회야. 다시 이 주주총회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가지고 소집을 해야 돼.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그 소집 절차의 집행은 대표이사가 집행을 해야 돼. 대표이사가. 동그라미 3번에 주총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돼. 발송만 하면 돼. 도달까지는 안 해도 돼. 2주 전에 발송을 해야 돼.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통지를 할 때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지 이 주총 소집 절차가 적법하게 인정이 된대. 그런데 이번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두 번째 줄 끝에 판례에 따르면 결의 취소 사유라는 게 있지. 여기 주총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취소되는 사유가 있다고. 취소 사유 혹은 결의 부존재 사유. 여기서 이루어진 결의는 원래 애초부터 없던 거다. 그게 부존재 사유. 부존재 사유. 그래 나중에 공부할 건데 취소보다 부존재가 훨씬 더 강한 거다 이래 생각하면 돼. 강하게 부인하는 거다 이래 생각하면 된다고. 취소는 경미하게 부인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판례의 기본적 태도는 다음과 같다. 이사회 결의가 없이 총회가 소집되면 취소 사유래. 취소 사유. 그리고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소집했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회사의 부장이 소집을 했대. 이거 중대한 하자잖아. 중대한 하자. 경미한 하자가 아니라 중대한 하자라고. 이런 경우에는 결의 부존재 사유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주총 소집 통지의 흠결은 다시 일부 주주에게만 통지를 안 했대. 그런 경우 혹은 대부분의 주주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경미한 하자 일부 주주에게만 통지 안 한 거는 취소 사유, 대부분 주주에게 통지 안 한 거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니까 하자 사유에 해당하니까 부존재 사유에 해당을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대. 혹은 2주 전 발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준수하지 않았대. 이건 경미한 하자에 해당을 해서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주총 소집 절차라는 게 있는데 주총 소집 절차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해야 되고 대표이사가 직접 해야 되고 2주 전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통해서 통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목적사항을 밝혀야 되는데 이 중에 경미한 하자에 해당하는 거 경미한 하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혹은 일부 주주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2주 전에 하지 않았다. 목적사항을 누락을 했다. 이런 경우는 취소 사유에 해당을 해. 근데 대표이사가 소집한 게 아니다. 회사의 부장이 소집했다. 혹은 대부분의 주주에게 통지를 안 했다더라. 이런 거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을 해서 부존재 사유에 해당한다고. 이걸 왜 봐야 되냐? 1인 주주인 1인 회사에 있어서는 이런 하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로마자 1번에 상법은 주총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에 관해서 많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복수의 주주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1인 회사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통설이다. 통설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제일 지지를 받는 설, 그게 통설이다. 그리고 판례는 알죠. 그죠? 즉 1인 회사에서는 주총 소집 절차가 일부 흠결되었더라도 1인 주주 의사에 합치되는 결의가 있었거나 혹은 1인 주주 의사에 기해 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이상 유효한 결의로 본다. 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주주가 지 혼자라고. 혼자. 그럼 이사도 지 혼자잖아요. 그죠? 대표이사 혼자. 그죠? 대표이사가 통지를 해가지고 소집을 해가지고 그죠? 그 안에서 자기 혼자서 의결을 다 해가지고 도장을 막 찍는 거야. 주총 의사록 도장 찍고 이사회 결의문 도장을 찍고 그럼 뭐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냐?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됐죠? 절차상 하자가 없는 거다. 됐죠? 자, 즉 1인 회사에서 주총 소집 절차가 일부 흠결되었더라도 1인 주주 의사에 합치되는 결의가 있었거나 의사록이 작성된 이상 유효한 결의로 본다. 하자가 있는 걸로 보지 않겠다. 자, 로마자 2번에
다만 총회 소집 절차 가운데 이사회 총회 소집 결의가 없었던 경우 또는 그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1인 주주 의사에 따른 총회 결의가 성립했다면 이러한 이사회 결의의 흠결이나 하자까지 치유된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인데, 동설은 1인 주주 의사에 합치된다면 치유된다고 보아 유효한 총회로 인정한다. 됐죠?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대표이사가 소집해야 되는데 그런 결의가 없었대. 왜 없는데? 지 혼자인데 뭐 그런 결의가 뭐 필요해. 지 혼자 의사록 작성해가지고 도장 찍으면 된다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 유효한 총회 소집으로 보겠다. 됐죠? 자, 그 다음 로마자 3번에 이에 대해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A에 유일한 주주인 1인 주주가 주총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이 되고, 그리고 그 줄 끝에 별도의 총회 소집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고, 로마자 B에 동그라미 B에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다음 줄에 주총 의사록이 작성이 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의 내용은 유효한 것으로 보겠다, 그 얘기예요. 1인 주주인 회사에서는 이사회 결의, 소집 절차 이런 게 하자가 있더라도 그걸 법적으로 다 유효한 것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예요. 됐죠? 됐습니다. 자, 제3관에 제3에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의 위반이라 돼 있죠. 그죠? 이사는, 여기서 말하는 이사는 회사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임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이사들이 자기거래라는 걸 할 수 있다고. 자기거래. 그게 뭐냐? 로마자 1번에. 로마자 1번에. 이사가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이사의 자기거래라고 한다. 자기거래. 이를 통해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사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법은 이 이사가 자기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대. 자, 어떤 얘기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장난치 소지를 막는 거야. 장난치 소지를. 자, 주식회사 A가 있다고. 여기 대표이사가 있어. 대표이사. 그리고 여기에 임원이 하나 있는 거야. 임원. 이사라고. 이 A 회사의 이사야. A 회사의 이사라고. 잘 봐. 자, 이 임원인 이사가 회사로부터 건물을 100억짜리를 하나 사와. 100억짜리 건물을 매수를 한다고. 근데 대금은 60억만 지급을 해. 대금은 60억만 지급을 한다고. 60억만. 왜 이렇게 하겠어? 뭘 왜 이렇게 하기는? 이 임원인 이사가 회사로부터 100억짜리 자산을 60억에 싸게 사와가지고 얘는 이걸 나중에 제3자한테 이 건물을 다시 양도할 생각이지. 100억에. 그럼 봐봐. 100억짜리 건물을 회사가 이사한테 팔아가지고 40억이라는 손실을 보게 되지. 이 이사는 제3자에게 팔아가지고 40억이라는 이득을 보게 되고, 그럼 회사에 중대한 결손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 이사라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할 수 있을 정도의 재량 범위가 넓거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상법에서는 회사에 불이익과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사가 자기거래라 그래. 자기거래를 하는 경우, 회사 내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됐죠? 됐나요? 자, 조금만 읽어볼게. 자, 로마자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거래는 상대적 무효라는 게 된다. 상대적 무효. 즉, 회사와 이사 간의 내부적 법률 관계에서는 무효이지만 그 부동산을 이사로부터 또다시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제3자가 선의일 때는 유효하고 악의일 때는 무효된다라는 게 동설과 판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걸 우리는 상대적 무효를 한다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사가 이런 자기 거래를 하잖아요. 이런 자기 거래를 하면 회사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돼.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승인을 안 받은 거야. 안 받았다고.
즉 위반한 거야. 위반을 하면 상법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상대적 무효라 그런다. 상대적 무효라는 얘기는 뭐냐? 내부적으로는 무효야. 근데 외부적으로는 선악을 구분하는 거야. 선악을 구분해서 선이면 유효해. 악이면 무효고. 잘 보이나? 그렇죠? 자, 설명을 해줄게. 요 얘기예요. 이사가 내부적인 자기 거래를 해가지고 회사에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 거래는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의 승인을 안 받고 이 사람이 행위를 했대. 그러면 상대적 무효설, 내부적으로는 일단 무효래. 이 내부적으로 회사랑 이사 간에 거래한 건 무효가 되는 거야. 그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외부적이라는 얘기는 이 임원 이사가 제3자에게 팔았다고. 근데 제3자는 이걸 알겠냐고. 이 거래가 무효가 돼버리면 지는 피해를 볼 수가 있지. 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샀는데, 그래서 지가 아무것도 몰랐는지 알고 있었는지를 따지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게 선이야. 알고 있었다. 그러면 악이고.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면 이 거래는 유효한 걸로 봐주는 거야. 외부적으로는. 근데 알고 있었으면 이 거래도 무효를 한다. 이런 걸 우리는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얘기한다. 상대적 무효. 좀 어렵죠? 좀 어렵죠? 됐죠? 자, 계속 읽을게. 자, 로마차 3번에 만약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이사의 자기 거래 위반했을 때 상대적 무효.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뜬금없이 1인 회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자, 문제는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가 동시에 이사인 경우에 그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때에도 이사의 승인이 필요한가? 그 얘기라고. 지 혼자인데. 자, 이때는 견해가 대립한다고. 그런데 판례에서는 1인 회사가 아니라 수인의 주주가 있는 회사인 경우에 상법의 취지는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려고 이사회 승인을 받으라고 했거든. 그런데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회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 얘기예요. 이사회 승인이 없더라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으면 이 거래는 법적으로는 유효한 걸로 봐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제3자에 있어서. 즉 이걸 1인 회사로 바꿔 생각하면 1인 주주 의사에 합치될 경우에는 이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자기 거래가 유효하다라는 태도인 것이다. 됐나요? 1인 회사인 경우에는 이 자기 거래도 유효한 걸로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됐죠? 한 번 더. 판례는 그 후에도 수인의 주주가 있는 회사에 관한 사항에서 자기 거래에 대한 승인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그 승인이 정관의 주총 권한 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총에서 승인 결의를 한 것만으로는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만약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마지막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됐나요? 즉 1인 주주인 1인 회사에서는 그 1인 주주 의사에만 일치한다면 합치한다면 자기 거래도 유효한 걸로 보겠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됐나요?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됐죠? 아이고 어렵습니다. 자, 워밍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 1인 회사에 대해서 관련되는 문제들을 싹 다 살펴보고 그 다음 회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처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자, 제4회 기타 관련 문제라는 거 보자. 기타 관련 문제. 자,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 또는 1인 주주의 이혼 시 재산 분할 이런 거 있죠. 그죠? 자, 1인 회사의 사원이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대해서 배임적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사원과 회사의 법인격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구성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회사랑 대표이사는 별개의 존재란 얘기예요. 다시 1인 주주인 1인 회사래.
1인 회사라도 주주, 이사, 사원 그 대표와 회사는 별개의 인격을 가진 존재다. 즉, 이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쓰면 횡령이 된다고. 횡령이 된다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된다고. 그거는 1인 회사에도 적용되는 똑같은 규정이다. 그 얘기예요. 되죠? 자, 밑에 넘어가자, 이번에. 한편, A 주식회사의 1인 주주인 갑이 을과 이혼을 함에 있어서 A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갑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를 해서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하지 않는가라는 을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도 이 경우에도 회사와 1인 주주의 법인격은 별개임을 전제로 주식회사의 재산은 다양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마지막 줄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요번엔 요 얘기입니다. 자, 갑과 을이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인 을이 갑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요청한 거예요. 그 중에 반은 내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갑이 재산이 없다네요. 아무것도. 근데 갑이 아무 재산이 없는데 보니까 이 갑이 1인 주주인 회사인 거예요. 1인 주주인 회사가 하나 있는 거야. 회사 A가. 근데 이 회사 A의 재산이 많아. 그래서 을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갑은 1인 주주인 회사 A의 1인 주주니까 그 회사에 대한 재산 중에 반을 나한테 분할해가지고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라. 갑은 1인 주주이고 A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기는 하지만 A라는 회사와 갑은 각각 별개의 인격체이다. 별개다. 그래서 갑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 A 재산에 대해서 네가 소유권을 요구하는 거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겠네. 아니, 억울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요청하면 된대? 갑은 1인 주주인 회사 A의 1인 주주잖아요. 갑이 갖고 있는 그 주식 있죠. 주식을 반반 나누면 돼요. 그건 돼요. 그런데 A 회사의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됐죠? 별개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죠. 이걸 좀 봐야 된다. 밑에 이번에 법인격 부인론과의 관계에 돼 있죠. 그죠? 요것도 좀 살펴봐야 되거든. 요걸 살펴보려면 다음 페이지 제3관의 법인격 부인론부터 살펴봐야 돼. 자,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걸 좀 보자. 자, 제3관의 법인격 부인론. 회사는 법인이므로 사원의 인격은 회사의 법인격과는 구별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그 법인격을 완전히 박탈하지는 않고 문제된 특정 법률 관계에 한해서 회사와 사원의 인격을 동일시해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논의가 어제부터 있어 왔는데 이걸 법인격 부인론, 법인격 무시론 이렇게 얘기한다. 됐나요? 됐어요? 그럼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회사랑 이사는 회사랑 사원은 각각 별개의 인격체인 거야. 다시 말하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사원은 책임질 의무가 없고 사원의 채무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라. 됐어요? 그럼 잠깐만 한번 볼게. 봐봐.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있고 지배주주가 나있다고. A 회사에 A 회사에 지배주주가 있어. 자, 됐나요? 됐어요? 자,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거는 이 얘기예요. A 회사의 지배주주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다고. 돈을 빌려왔어요. 이게 채권이 있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은행에서 A 회사에 갖고 있는 이 채권을 회수하려고 보니까 이 지배주주가 그러는 거야. A 회사에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력으로 갚을 이제 힘이 없다고. 자력이 부족하다고. 근데 왜 자력이 부족한지 봤더니 지배주주가 이미 회사의 재산을 다 빼돌려놓은 거야. 왜 빼돌려놨겠어? 이 돈을 안 갚을 생각이었던 거야. 안 갚을 생각이었다고. 안 갚을 생각이었어.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애가 너무 괘씸하잖아. 괘씸하잖아. 얘가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A 회사와 지배주주 각각 별개의 인격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A 회사에 돈을 빌려준 거지 지배주주한테 돈 빌려준 게 아니니까 지배주주한테 돈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A 회사를 뚫고 들어가서 지배주주한테 네가 갖고 있는 돈으로라도 갚아라. 이게 A 회사라는 법인격을 부인한다. 그래서 법인격 부인론이다 그래요. 법인격 부인론이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왜? 회사랑 지배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니까. 이걸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해주는 순간부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허다하게 발생하면서 이 개인 주주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서 이 법인격 부인론은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제한적. 다시. 그럼 법인격 부인론은 뭐냐? 회사와 주주와의 채권 채무 관계는 각각 다 별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법인이라는 회사를 뚫고 들어와서 사원에게 그 요청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법인격을 부인했다 그래서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얘기한다고. 조금만 더 읽어볼게. 자, 밑에 로마자 2번에 예컨대 갑이 소규모 자본금으로 모험 사업을 수행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A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만약 이 회사가 형식만 회사고 실제로는 설립자 갑의 개인 기업과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대. 이러한 회사의 법인격은 오로지 갑이 제3자에게 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때 설립된 A 회사가 인적회사라면 무한 책임 사원이 존재하므로 인적회사는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 있거든. 무한 책임을 끝없이 지는 거야. 그게 무한 책임이야. 나중에 해. 거래 상대방이 보호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주식회사, 물적회사라면 특히 주주의 유한 책임은 자기가 투자한 그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거든. 맞죠?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인 이 은행은 A 회사의 책임 재산이 만약에 자력으로 부족하면 자신의 채권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이때 법인격을 남용한 지배주주 이 사람이 A 회사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즉 회사의 채무를 지배주주에게 전가하자는 것, 이게 법인격 부인론의 법리이다. 됐죠? 자, 밑에 인정 여부. 주식회사 설립과 운영의 실제 면에서 법인격을 남용하는 예가 많으므로 이로부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격 부인론을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체로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최근의 판례를 한번 살펴보자. 다음 페이지 1번만 한번 살펴볼게. 대법원 2001년 1월 19일 97 다해 21604 판결돼 있죠.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우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배우자 말고 배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기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은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이다. 따라서 회사는 물론이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해서도 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인격 부인론은 이런 걸 얘기한다. 이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때는 너무 괘씸하고 밉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민법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147페이지 제일 밑에 각주 16번. 각주 16번에 보시면 민법 2조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 성실히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요거에 대해서 지배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회사 채무에 대해서, 그걸 우리는 법인을 뚫고 들어갔다.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그런다. 됐죠? 참 어렵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147페이지 밑에 3번에 보시면 학설에 인정 근거 이래가지고 있죠. 두 번째 줄에 민법 2조의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 혹은 권리 남용 금지에서 그 근거를 찾아가지고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는 사례가 가끔 있다. 자, 148페이지.
148페이지. 자, 4번에 그럼 이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을 할 때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돼. 왜?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서는 투자자인 이 주주는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 손해를 봐야지 투자한 금액을 벗어난 책임을 지는 거는 원칙이 어긋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부인하고 지배주주에게 그 책임을 물으라는 거는 너무 과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적용 요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객관적 요건에 법인격의 형해화라고 돼 있지. 형해화. 형해화가 도대체 뭐냐? 자, 마지막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 껍질만 남은 상태여야 한다. 물론 판단이 힘들겠지. 실질적으로 회사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 개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얘기예요. 개인 기업이었으면 무한 책임을 질 건데 회사 형태, 물적 회사 형태로 해가지고 지가 유한 책임을 지면서 그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러면 적용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법인격이 형해하라는 얘기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껍데기에 불과하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는 개인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 두 번째, 반가로 이번에 지배적 지위에서 법인격을 남용해야 된다. 남용해야 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지배주주인 위치에서 이 법인격,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장에서 채권을 빌려가지고 자력 부족인 상태까지 만들어 왔다. 그런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괄호 이번에 이제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요게 참 힘들어요.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주관적 요건으로서 행위자에게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걸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곤란하다. 곤란하다. 그게 무슨 말인데? 지배주주가 애초부터 은행에 돈을 안 갚을 목적으로 회사 명의로 돈을 빌려왔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겠냐고. 즉, 곤란하다. 그래서, 그리고 거래 상대방의 보호라는 측면, 은행도 보호를 해줘야 되지. 생각할 때 이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라고. 다수설이야. 그런데 롱아자 이번에 그러나 판례는 모자 회사 간에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한 바 있다. 즉, 판례에 따르면 모자 회사의 경우 상호 간에 인적 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었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한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양 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인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법인격 부인론에 기해 자회사의 채무를 모회사에 전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다음 줄 중간에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그 다음 줄에 모회사의 완전한 지배력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밑에 줄에 동그라미 2번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회사 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을 들 수 있다. 됐나요? 어렵죠? 잘 보이죠? 잘 봐. 잘 봐. 어렵다고. 자, 모회사와 자회사가 있어.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제조한다기보다 부품을 사다가 조립하는 업체지. 완성차 업체라는 데가. 부품은 벤더, 협력회사들에서 그걸 다 생산해서 보내주는 거지. 제일 대표적인 게 모비스 아니야, 이런데. 그죠? 그리고 공조장치를 생산하는데, 이런데. 그래서 부품회사가 있다. 부품이 있다. 됐나요? 그러면 이 부품사에서 부품을 만들어가지고 현대차로 준다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현대차가 주식회사 현대부품회사의 주식을 51% 갖고 있는 거야. 자, 50% 넘게 갖게 되면 주식회사 현대차를 그때부터 모회사라고 그래요. 엄마 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현대부품을 자회사라고 그래요. 아들 회사. 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볼게. 자, 주식회사 현대부품에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현대차로 납품을 할 거 아니야. 그때 이 현대부품도 자기가 만들지 않는다고. 수천 개의 납품회사들이 있다고.
그럼 이 납품회사에서 현대부품이라는 업체에다가, 그죠? 물건을 대줄 거 아니야? 그죠? 외상대금이 있겠지, 그럼 뭐. 그럼 납품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이잖아, 채권. 채권. 됐나요? 됐어요? 그런데 납품회사 입장에서 물건을 대줘가지고 현대부품에서 현대차로 물건을 대줘서 완성차를 만드는데 현대부품이 잔액으로 이 채권을 갚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랄까요. 잔액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못 갚게 됐다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도 자회사라는 법인격을 부인해서 모회사로 타고 들어가서 납품회사가 못 받은 외상대금에 대해서 현대자동차가 갚아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그 얘기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게. 근데 방금 그 얘기했지.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려면 객관적 요건에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즉 실제적으로 이 법인이 껍데기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 타고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하나 더, 주관적 요건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법인격을 남용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잖아. 그러면 법인격을 남용하려는 부정한 목적이라는 얘기는 애초부터 현대자동차가 이 돈을 안 갚으려고 이 법인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자력 부족한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책임을 안 지려는 그런 애초부터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야지만 법인격을 부인해가지고 현대차한테 납품회사가 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근데 소송을 갔는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관적 요건, 즉 현대부품이 애초부터 현대차가 납품회사에 돈을 안 주기 위해서 유령회사처럼 설립한 회사라는 걸 입증하라 한 거야. 입증하라. 이걸 어떻게 입증하겠어? 아까 곤란하다 했잖아. 즉 이런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안 하는데? 주식회사 현대차와 현대부품은 각각 법인의 독립된 인격체라고. 요걸 존중해 줘야 되는 거야. 아까와는 다르다고. 된다요? 됐어요? 그럼 즉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는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기억하면 되는 거야. 됐죠? 아이고 어렵습니다. 더럽게 어렵다. 됐죠? 됐습니다. 자, 밑에 5번에 이제 적용 효과 보자. 적용 효과. 실제법적 효과 돼 있죠. 실제법적 효과. 자,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이 된다면 해당 법률 관계에서 회사와 지배주주의 인격이 동일시된다. 즉 회사 채권자는 회사 채무에 대해 주주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요 얘기라고.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이 되면 회사의 채권자인 은행은 이 회사의 채권에 대해서 지배주주에게 요청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요청을 할 수 있다.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관계에서 주주의 변제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일 뿐 이로 인해 회사의 법인격 자체가 박탈되거나 회사의 책임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즉 이 얘기예요. 은행이 A 회사를 뚫고 들어가서 지배주주한테 돈 갚으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A라는 회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부인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A 회사가 원래 갚아야 되잖아, 은행에. 원래 A 회사가 채무자잖아. 그 채무도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냥 은행이 지배주주한테 요청을 할 수 있는 그거다, 그 얘기예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또한 이때 주주는 회사가 갖는 항변으로서 회사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어려운 말인데 다 민법에 있는 말들인데 조금만 설명드려보면 뭐 이때 주주는 회사가 갖는 항변으로서 회사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도 있다. 이때 주주는 이렇게 해줄까? 이때 주주는 회사가 갖는 항변으로서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도 있다고, 주주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대. 건덕지가 있대. 그거는 이 지배주주도 이 채권자한테 그걸 말할 수 있다, 그런 거거든. 회사가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 거는 주주 역시 방어수단으로서 말할 수가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 A 회사가 자력 부족하게 돼가지고 은행 입장에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채권에 대해서 지배주주에게 갚으라고 요청을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은행에 관련되어 있는 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야. 일반적인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됐어. 그러면 A 회사 입장에서는 은행이 이렇게 얘기하겠지. 야, 5년 소멸시효 완성됐는데 이제 안 갚아도 되잖아
라고 A 회사가 채권자한테 말할 수 있잖아, 은행에. 그걸 지배주주도 말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배주주도 은행에 이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데 라고 대항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렵다. 자, 이때 주주가 회사가 갖는 항변으로서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도 있다. 대항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됐죠? 자, 밑에 괄호 2번에 절차법적 효과를 보자. 회사 채무에 대해서 지배주주도 변제 책임을 진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지배주주 개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 채권자는 회사와 더불어 주주도 공동 피고로 제소를 해서 각자에 대한 집행 권한을 취득하여야만 주주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봐봐. 은행이 A 회사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을 해서 지배주주한테 이 채권에 대해서 변제 책임을 지라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소송에서 이겼어. 법원에서 지배주주 너가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 책임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지. 지배주주한테 은행이 당장 가가지고 지배주주의 재산을 막 압류해가지고 팔아치워가지고 채권에 채무에다가 충당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은행이 지배주주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처분하고 이렇게 하려면 지배주주도 A 회사랑 똑같이 피고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 집행권을 얻어야지만 지배주주 재산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된다요? 그러니까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을 해가지고 은행이 지배주주 재산에 대해서 채권에 대한 변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 어디까지나 판결문이 그렇게까지 났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얘가 A 주주 재산에 가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권한까지 가지려면 지배주주를 피고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권에 대해서 갖고 올 수 있도록 그 집행권을 얻을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됐죠? 참 어렵습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적용 범위에 되어 있죠. 적용 범위 되어 있는데 계약 불법 행위 있는데 이거 너무 어렵거든. 너무 어려워서 보지 말자고. 보지 말고 괄호 3번에 이제 역적용의 문제라는 걸 좀 살펴보자. 역적용의 문제. 자, 개념은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지고 있는 채무의 강제 집행, 면탈, 회피하기 위해서, 다시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지고 있는 채무의 강제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보유한 전 재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사해 설립이라고 한다. 사해 설립. 이거는 반대야. 아까랑 반대야. 회사가 자력이 부족하게 된 게 아니라 개인 주주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 개인 주주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하는데 돈을 갚기 싫은 거야. 돈을 갚기 싫어가지고 지재산을 어떻게 돌려놨냐면 지재산을 전부 다 법인이라는 회사를 하나 꾸려가지고 거기다 다 돌려놓은 거야. 그래서 지는 자력 부족이다 해가지고 돈을 못 갚겠다, 배째라 이라는 거지. 배째라. 일부러 그 빚을 안 갚으려고, 채무를 안 갚으려고 임의의 회사를 하나 설립했잖아. 이런 걸 상법에서 사해 설립이라 그래. 사해 설립. 그죠? 자, 이때 회사 설립자, 지배주주의 채무를 회사에 전가함으로써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인격 부인론을 역적용한다라고 얘기한다. 역적용한다고 얘기한다. 자, 이 얘기다. 요거는 아까랑 다르다. 요번에는 채무자가 지배주주야. 지배주주에게 채권이 있어. 은행 입장에서. 근데 이 지배주주가 자력이 부족하대. 왜 자력이 부족한데? 돈 갚기 싫거든. 돈 갚기 싫어가지고 지배주주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현물출자를 해. 현물출자를 해가지고 A라는 회사를 설립하는 거라. 그러면 지배주주의 재산은 전부 다 이제 A라는 회사의 재산이야. 그럼 지배주주와 A 회사는 법인격과 인격이 서로 별개로 구분이 되니까 A 은행에 진 채무에 대해서 회사는 채무에 대해서 부담을 변제할 의무가 없잖아. 근데 너무 밉잖아. 그때 A 은행 입장에서
지배주주에게 갚으라고 얘기하는 이 채권을 지배주주를 뚫고 회사한테 가가지고 회사 너의 재산으로 갚아라. 요게 아까는 회사를 뚫고 지배주주한테 갔지. 요번엔 지배주주를 뚫고 회사한테 가는 거야. 이게 법인격 부인론을 역적용한다고 얘기한다고. 됐나요? 됐죠? 자, 한번 보자. 자, 이걸 어떻게 인정해 줄 거냐. 반가로 이번에 사회 설립에 대한 일반적 구제 수단이라 됐죠. 자, 사회 설립의 경우 채권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실정법상의 다른 구제 수단을 살펴보면, 즉 회사 지배주주가 돈을 안 갚을 목적으로 지 개인 명의로 돈을 빌려가지고 회사 재산으로 다 돌려놔놓고 지가 자력 부족하다라고 배째라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은행을 구제해 줄 수 있냐. 그 방법에는 동그라미 1번 채권자는 채무자가 회사 설립으로 인해 취득하게 된 주식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지배주주가 A 회사에 채무출자를 했다는 얘기는 지 재산을 다 넘겨주고 지는 받아온 게 주식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지배주주가 갖고 있는 그 A 회사의 주식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런데 이런 일은 거의 없어. 왜? 주식 가격이 값어치가 없거든. 값어치가 없다고. 방금 설립된 신생회사라고. 값어치가 없어. 해봐야 돈도 안 된다고. 그래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 현실적인 방법이 못 되는 거라. 동그라미 이번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것이므로 채권자는 그 설립 행위에 대해서 민법상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이 얘기요.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얘기는 민법에 있는 얘기인데 얘가 제기하는 거야. 뭘 제기하냐면 지배주주가 알고 봤더니 우리 은행에 진 채무를 안 갚기 위해서 사회 설립을 했더라고. 회사를 설립을 한 거야. 설립을 했어. 그러면 민법에 은행이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걸 발동을 하면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걸 발동을 하면 A 회사로 현물 출자를 통해서 A 회사로 넘어갔던 그 재산의 소유권이 지배주주에게 다시 환원돼서 돌아와. 그리고 나서 A은행이 요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법적으로 구제해주는 방법. 됐죠? 됐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또, 로마자 이번에 그 밖에도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한 경우에 법원에 회사 해산명령을 청구한대. 회사 해산명령을 청구한대. 혹은, 동그라미 4번에 설립자와 회사에 대해서 사회 설립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하면 회사 해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대, 법원에. 근데 이 설립 목적이 불법하다는 얘기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불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립 목적이 불법하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마약을 하기 위한 회사래. 뭐 사기를 치기 위한 회사고. 그런 게 설립 목적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살펴보자. 밑에 로마자 3번에. 그러나 동그라미 3번에 회사 해산 명령은 공익적인 취지의 제도로서 176조 1항 1호의 회사 설립 목적이 불법하다라는 얘기는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도박, 마약 이런 목적을 한대. 이런 목적이 불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채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것은 이런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아. 그래서 회사 해산 명령을 청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해. 다음 페이지. 또한 동그라미 4의 경우 만약 채무자가 설립한 회사가 한 명, 합자, 유한 책임 또는 유한 회사라면 채권자가 사회 설립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 그런데 사회 설립을 하려는 채무자는 대부분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상법상 사회 설립 취소의 소가 인정이 안 되거든. 안 되거든. 그게 무슨 말인데? 손가락 잠깐만 끼고 167페이지 한번 봐봐. 167페이지에 나중에 공부할 거야. 미리 보여주는 거야. 제3관에 보면 회사 설립 무효, 취소의 소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때 대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게 미리. 그러니까 앞에 지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뒤에 가면 공부하니까. 그때 이번에 소의 원인을 봐봐. 소의 원인을 보면 한 명 합자, 유한 책임, 유한 회사의 설립상 하자로는 주관적 하자와 객관적 하자가 모두 인정이 되고 그에 따른 설립 무효의 소와 설립 취소의 소도 모두 인정이 돼. 반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설립 취소의 소는 인정이 안 돼. 됐죠? 다시 돌아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설립 취소의 소가 인정이 안 된대.
사회 설립을 하더라도 채권자가 설립 취소의 소를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한 명 합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면 설립 취소를 할 수 있겠네요? 한번 생각해봐. 지배주주가 사기꾼이야.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을 생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데 사회 설립 취소의 소를 염두를 안 두겠냐고. 당연히 염두를 뒀지, 사기꾼인데. 그러면 이건 100% 주식회사일 거라고. 100% 주식회사일 거야. 사회 설립 취소의 소를 제기를 못 하도록. 그럼 요건 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얘기예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3번에 역적용에 대한 견해에 대립되어 있는데, 견해의 대립은 볼 필요 없고 151페이지에 로마자 2번.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A 주식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A 미디어 주식회사를 신설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 회사의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어디까지 읽었지?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어느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 이런 법인격 부인론을 역적용을 인정을 할 거냐 여부 판단을 함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다. 그걸 한번 살펴보자. 어떤 거냐? 자, 아까랑 똑같아.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데 기존 회사가 있어. 주식회사 A, 주식회사 A, 기존 회사가 있다고. 채권이 있어. 그럼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갚을 생각이 없어. 갚을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 회사를 자력부족으로 만들고 이 회사의 재산을 다 다른 회사에다가 넘겨가지고 주식회사 A 미디어라고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또. 이런 경우에 A라는 은행에 채권이 주식회사 A라는 법인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주식회사 A 미디어로까지 들어가가지고 이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법인격 부인론을 역적용할 수 있느냐? 대법원에서는 판례로 역적용을 했다, 그 얘기요. 그때 대법원에서 역적용을 허용을 할 때요. 인정을 할 때,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을 할 때, 그때 근거로 내놓은 게 뭐냐? 다시 읽어보자.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 회사의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참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괄적인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잘 못했어요. 2절에 보면 이제 회사의 종류 있죠. 여기서부터는 회사의 종류, 기본적인 베이스대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끊지 않고 질질 끌고 나왔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이론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들을 했다. 근데 안 할 수도 없는 얘기다. 잠깐 끌었다가 합시다.